제가 한 50년 전에 인공지능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50년 지났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여간 인공지능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의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게 한계, 어떤 거는 못하나, 이런 거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한테는 참 다행히도 알파고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거를 알게 해줬고, 뭐 깊이 있게 몰라도 하여간 야 중요하대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뭐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공지능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간단한 그 편리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자연 언어로 그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퀴즈대회 나가가지고 사람을 다 물리쳤고, 우리나라에서도 매트리가 유사한 사업을 해서 그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토론대회에 나가서 그 논쟁의 그 줄거리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식당을 예약하는 거를 직접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예약을 해준다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대화에서 여자가 사람이고요, 남자 목소리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훨씬 지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율 자동차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열심히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현실에서 그 작동하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시범 사업 정도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안 타는 거는 이제 벌써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주문하면은 그 배달하는 거 정도는 이제 무인 자동차가 가서 배달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인 자동차가 실용화되면은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의 진료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 뭐 그동안 뭐 외국의 모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몇 년 동안 하여간 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용해졌죠, 갑자기. 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이제 그 당뇨성 망막증으로 인한 그 눈의 실명에 이르는 병을 진단하는 과정은 식약청에서 승인이 났고, 안과 의사가 한 20년 된 안과 의사가 한 2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초 만에 눈만 갖다 대면은 즉시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용화돼서 이미 쓰이고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는 600명의 사람이 도와주던 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인데, 그 변호사가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6만 시간이 소요되는 변호사 업무를 뭐 2초 만에 다 하더라. 뭐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컴퓨터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변호사 업무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간단한 예지만 아주 인공지능이 잘 쓰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잡초하고 작물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잡초에는 그 제초제를 뿌리고 작물에는 이제 비료를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자동화를 해서 이렇게 트랙터에 끌고 쭉 가면은 그 알아서 보고 제초제와 그 비료를 필요한 데 뿌리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시도했습니다. 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굉장히 대용량 잡초와 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제초제, 환경에 좋지 않은 제초제의 사용량을 90%를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하여간 인공지능이 이 가짜 이야기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주제를 던지면은
그것을 받아서 인공지능 받아서 그냥 주절주절 거짓말 하는데 이거 영어로 돼 있어도 제가 그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얘기는 이건 거예요. 뭐 안데스 산맥에서 뭐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이 영어를 헌대더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AI가 뭐 라파치 대학, 뭐 라파치 대학 그러면 안데스 어디 근처에 있는 대학 같지 않습니까? 라파치 대학에 뭐 페레스 박사가 있었고 어쩌는데 제가 놀라서 라파치 대학을 인터넷에 뒤져봤거든요. 근데 그런 대학이 없더라고요. 물론 페레치를 박사라는 사람도 없죠. 근데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는 남미 뭐 그런데 이제 대학 이름이나 뭐 그 학자의 이름 같은 것들도 유사한 걸 선택을 해서 갖고 왔고 또 놀라운 거는 뭐 그들이 사투리도 쓰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과장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가능한가 보니까 뭐 사람은 뭐 평생 동안에 뭐 그 한 200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 한 달 동안에 뭐 4만 권의 책을 학습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전문 분야 지식을 더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주절주절 그 자기가 들은 얘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죠. 예. 이거 가짜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공지능 잘 모르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 나는 여러 군데서 그냥 가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인공지능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바둑 두는 프로그램하고 가짜 비디오 만드는 것하고 뭐가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죠.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은 저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표피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쪽에 공통 요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합니다. 인공지능은 교과서에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를 좀 똑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목표를 가지고 연구들을 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그다음에 추론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사를 자동적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배우고 뭐 이런 식의 능력을 지난 70년 동안 요소 기술들을 연구를 했고요. 요즘에는 그것들을 묶어서 이제 아주 그 지능적으로 자동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한다는 거는 실은 컴퓨터가 하는 일입니다. 컴퓨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생각을 자동화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려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떤 문제를 푸는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어떻게 따라가면은 문제가 풀리는 그런 식의 문제풀이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우리가 집어넣어 놓고 컴퓨터가 차례차례 수행을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야 컴퓨터가 그 뭐 인지작용을 하네 저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하네 뭐 심지어는 창작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안을 해서 얘기를 한다 뿐입니다. 컴퓨터는 단순하게 주어진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할 뿐이에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래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알고리즘을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코딩이에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차례차례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데 작동을 하는데 그걸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능적이더라 하고 좋아들 했던 거죠. 최근에 또 이런 방법 말고 데이터만 보여주면은 데이터에서 공통점을 추출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건 수준으로 그 능력이 도달을 했습니다. 또 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은 배우고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또 배우는 그런 식의 과정으로 좀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 기반 AI 뭐 이제 오랫동안들 연구들 많이 했어요.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전문가 시스템 그래가지고 전문가 지식을 집어넣고 전문가가 의사결정하는 거를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붐이 있었죠. 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인공지능을 공부하신 분은 대체로 그때 이제 인공지능에 심취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뭐 지능형 정보 검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거는 이제 뭐 모든 전지전능한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 이런 거를 지금 꿈꾸고 있죠.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아이템은 어떤 좁은 영역에서 그 좀 지능적 도움을 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교과목의 조교라든가 뭐 변호사가 특정한 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되는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 방법도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7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1970년대까지 공부로 갔을 때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저는 포트란만 하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야,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에 아주 각광을 본 거죠. 뭐 이러한 신경세포의 작동을 수학으로 모델링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어떠한 함수도 모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뭐 간단한 거는 뭐 만들어서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그런 걸 많이 했고, 그러다 그것을 이제 좀 더 간단하니까 복잡한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나 학습은 쉽습니다. 그러다 복잡해지면은 복잡한 문제도 풀겠죠. 근데 학습을 못 시켰어요. 그 중용을 취하기 위해서 1980년도에 주로 2차 신경망, 2층 신경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제가 주로 85년부터 이제 30년을 카이스트에서 근무했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그 방법론들이 2층 신경망 관계되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층 신경망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뭐 한 200층짜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뭐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딥러닝 쪽이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뭐 이거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물건을 웬만한 거 보고 이게 못 아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토끼냐 거북이냐 뭐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람 얼굴을 보면은 이게 뭐 누구냐를 아는 것을 99.999 뭐 이런 식의 확률로들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뭐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 고풍으로 바꿔달라, 뭐 피카소풍으로 바꿔라 그러면 순식간에 그거 바꿔주고, 뭐 젊은 사람 얼굴 보여주고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예, 목소리도 트랜스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뭐 아는 분 목소리로 바꿔주는 것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요즘에 언어, 문장의 이해에 딥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이해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했거든요. 기호적인 처리로 쭉 하는 것이 이제 대세였는데, 그거를 단어의 의미를 디지털 공간상의 벡터를 표현을 하고 그 벡터 연산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뭐 그런 쪽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뭐 번역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죠. 지금 뭐 한글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거는 뭐 여러 군데서 서비스 받을 수가 있고, 또 문장을 뭐 이해를 했으니까 요약도 가능하고 그것을 음성 인식하고 연결하면은 자동 통역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가 지금 실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말한 세 번째, 뭐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일이 코딩해 주는 것도 아닌, 뭐 한번 해보고 기계가 스스로 해보고 성공하면은 배우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걸 또 배우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는 여기 있는 간단한 그 동영상 하나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펜 뒤집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금방 배운 거죠. 그런데 그 AI는 발전 도상의 기술이에요. AI라는 이름이 나온 게 70년이 됐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모든 거 완벽한 거냐?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5년 전에는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라고 다들 놀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드였지만 지금은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하는 잘못하는 거를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계신 분들은 이제 연구할 테마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가장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딥러닝 하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연관관계만 갖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리면 열이 난다. 뭐 이런 식의 그 간단한 연관관계가 있지. 거기에다가 이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식의 가설을 세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데이터가 없죠. 그런 데이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거에서 그 연관관계, 통계학이 그렇죠. 통계학이란 게 뭐냐면 주로 연관관계만을 따지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있는 게 뭐예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 몰라요. 응? 닭이 울어서 해가 쪘는지, 해가 떠서 닭이 울었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울었는데 시간이 맞아진 건지, 그거를 지금 인공지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뭐 그게 지금 현재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니까 데이터에 많은 그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 각각 주제에 대해서 오늘 후반에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긴 얘기를 삼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변화에 막 부서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팬다가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작은 노이즈를 더했더니 갑자기 그거를 긴팔 원숭이로 이름을 바꿨고, 여기 바나나라고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으니까 갑자기 그게 토스터라고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될 수가 있구나 해서 장난을 했죠. 그래서 스톱 사인을 갖고 조금 노이즈를 가하고 막 그랬더니 스톱 사인이 갑자기 맥스 스피드 100으로 달리세요.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 이해도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 각종 고민들을 하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한 고양이 하나 개념을 인식하기 위해서 400만 장의 그 고양이 사진을 보고 몇백 일을 컴퓨터가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지금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계산이 요구되는 거.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한계죠. 이게 자율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알아서 지가 하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거를 배우고 의도하지 않은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고 있고, 우리가 의도했더라도 제대로 못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스트롱 AI, 그 다음에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식의 용어들 막 쓰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하고는 거의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히 좁은 영역의 인공지능만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꿈이에요. 이거는 1950년대 제가 인공지능이 맨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꿈을 꿨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립니다. 현재는 네로 인공지능뿐인데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좁은 영역에. 네로 인공지능이란 건 주어진 정의된 것만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죠. 근데 그것을 잘하는 데는 알고리즘 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혁신의 도구예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 생산성이 얼마나 오르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률이 2배가 오르고 이런 식의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클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경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거고 큰 숫자라서 저는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AI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냐? 첫째는 자동화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 그 다음에 단순한 기계 작업만이 아니라 의사결정하는, 고도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술입니까? 두 번째는 또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거죠.
그죠? 뭐 대처할 수도 있지만 대처라고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하니까 증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한 사람이 얻은 일을 이 사람이 10사람 몫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혁신의 도구입니다. 혁신의 도구니까 혁신을 한 것이 또 혁신이 혁신을 불러서 계속 혁신이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은 특정한 기술에서만 쓰이는 어떤 그런 도메인 지식이 아니라 그 광범위한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열심히들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태극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중에서 특히 이제 보면은 뭐 미국은 원래 뭐 인공지능 자체를 시작한 게 미국이고 지금까지는 미국만 했죠. 딴 나라들이 인공지능을 신경도 거기 안 썼는데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뭐 특히 뭐 인공지능 한다는 인력의 한 반수 이상을 미국에서 데리고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뭐 큰 그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개화하면서 굉장히 약간 혁신 국가로 되겠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사람도 많고 또 데이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중에서 한 일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본은 이제 소사이티 5.0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고 국가 계획을 세워서 올 봄인가요?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뭐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얘네들은 어떤 문제를 풀래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그걸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해보자라고 나서고 있는데 뭐 그게 노인 문제, 뭐 고령화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생각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내셔널리즘이나 국수주의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인공지능은 다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갖다 쓰고 막 다 그러는 것이 일상이 돼서 설사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선두자가 해놓은 거 갖다 얻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 국수주의가 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저 철없는 젊은이들은 내가 만든 인공지능 갖고 무기 만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니니까 미국의 국수주의자들이 이제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하고 야단 걱정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최근에 뭐 구글 CEO를 불러서 야단을 쳤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좀 뒤쫓아가는 나라에서는 이런 공개하는 추세가 바뀌면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는 숨기더라도 알고리즘은 공개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된 결과, 그거는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보통 큰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눠줘요. 그 나눠주면 그걸 가져가서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조금 위에만 조금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제 푸는 그런 결과가 막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물체 인식어는 네트워크 가져가서 이게 피부암이 어떤 거냐를 알아내는 거 하는데 대학원생이 뭐 3개월 만에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왜냐? 그 물체를 인식하는 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갖다 다 사용한 거죠. 그런 거 갖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 하기 위해서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공유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됐었는데 요새는 강력한 베이스 모델은 공개를 안 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돈 많이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베이스 모델을 막 나눠주면은 뭐 경제적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베이스 모델들이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뭐 작은 거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가면 쓰기 하지만 좀 좋은 거는 강력하게 오랫동안 훈련시킨 거는 이제 나눠 쓰지 않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받은 숙제가
그 한국이 얼마나 할 거냐, 한국이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의 그 AI 경쟁력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뭐 AI의 핵심의 경쟁력이 이제 그 세 개죠. 그 알고리즘 파워,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데이터 파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 숫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알고리즘 파워라는 거는 기술 인력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건 AI는 미국 대학만 했어요.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야, AI에 대한 기본 연구는 미국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응용 뭐 임플멘테이션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잘해. 우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도 그게 나가는 마당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그런 베이직한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럼 인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자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인력의 약 1%를 갖고 있는 거로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뭐 어느 에서는 뭐 168명이 있다 그러고 어느 자료에서는 뭐 2,600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1% 정도 있는 거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적 순위를 보니까 한 15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등수가 뭐 중요한 거 아니죠. 1, 2등이 대부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그다음 15등이나 16등이나 거의 고부고부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약간 맨 마지막이지만 한국을 껴준 것이 참 다행이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에 있는 외적인 그 표피적인 산업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산업이거든요. 그 IT 산업이거든요. 그 I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저조하다. 뭐 소프트웨어 활용도도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뭐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인력 대체로 고급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또 가장 잘 나타내서는 컴퓨터 학과가 얼마 전 세계에서 몇 등이나 하냐. 뭐 그런 랭킹이 나오는데 뭐 카이스트가 38위, 뭐 서울대학이 45위, 뭐 일반 사립대학들이 보통 뭐 150위, 20위 정도 하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가 선도해서 앞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컴퓨팅 파워. 뭐 이거 요새는 뭐 딥러닝 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요즘에 AI를 레드 AI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AI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재미난 자료가 하나 봤는데 도타2라는 게임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뭐 5,000년 동안에 게임을 해야 될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컴퓨팅 파워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되고 있는데 뭐 클라우드 그러면 뭐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IT 대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대기업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데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접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고 데이터 파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죠. 미국에서도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 클라우드 참 안 돼요. 제가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도 클라우드 산업, 촉진법도 만드는데 관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우리나라 클라우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량한 클라우드 산업을 지금 외국계들이 들어와서 대부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안 쓰고 그러면은 대응 기술, 컴퓨터 자체가 강력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건데, 아직 그린 AI 기술은 수준이 좀 초보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디바이스 상에서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계산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굉장히 꿈이죠. 우리의 꿈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거다.
특히 이제 반도체 하신, 우리나라 반도체 하신 분들이 많고 반도체가 좀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AI를 위한 반도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나와 있고, 뭐 제가 뭐 우스꽝스러운지만 지난 여름에 약간 외국서 있으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공지능 대가가 과기부 장관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또 갑자기 대가 나타났나 보니까 반도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 데이터 파워는 그럼 어떤 거냐? 한국은 원래 작은 나라예요. 데이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아야지 그 데이터가 많은데.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뭐 데이터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효용, 그리고 작은 데이터라도 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준비했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인터넷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거기에 역작용이 뭐다라는 것만 눈이 이렇게 부리키면서 들여다봐서 뭐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개인정보 보호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하나 간단하게 얻으려면은 다 사인 받아야 되고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다 고지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모은 데이터를 남하고 공유할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거의 뭐 데이터 산업이 뭐 잘 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 3법, 뭐 개인정보 보호법, 뭐 신용정보법, 이런 식의 법을 이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3법이라 그래가지고 국회에 올라간 지가 한참 됐는데 안 돼요. 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또 세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인공지능이 이제 뭐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이 세상을 굉장히 빨리 바꾸니까 그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 이제 역기능이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빨리빨리 이끌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거. 지금 뭐 저는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급하게 아무거나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일자리도 막 만들고 정부가 만들어서 주는데 그 일자리 다 없어질 일자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일자리 없애느라고 다 고생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일자리가 없어진 것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일자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 많은 생산을 하니까 부는 굉장히 증가할 거예요. 근데 그 일부 그 인공지능 능력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두 대부분을 소유할 테니까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뭐 어떡할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뭐 감시 체제가 너무나 월등해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뭐 어떤 킬러 머신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뭐 그냥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법제도 뭐 그런 거 이제 오늘도 오후에 또 세션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AI 사업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뭐 서울대학에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최양희 교수님이 잠깐 하신 분이 이제 가서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뭐 굉장히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특히 이제 광주에서는 뭐 AI 허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뭐 예산도 큰 예산도 아마 확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AI를 어떻게 할래? 합시다까지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할래? 뭘 할래? 라고 들어가면 이제 논쟁이 아니라 깊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맨 먼저 우리가 AI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해결할 문제가 있냐? 그렇죠. 우리 뭐 문제 많죠. 노령화 사회고 그 소득도 양극화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그 산업도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되고, 이런 식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특정 산업을 집중해서 키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터는 산업 지금부터 해서 얼마나 그걸 글로벌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게 뭐죠? 반도체. 뭐 잘하고 있는 게 뭐죠? 자동차.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뭐 그런 거 계속 열심히 잘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 새로운 기술을 그 적용하는 거 굉장히 잘하더라. 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 오른쪽에 있는 자료 보시면은 각 나라가 인공지능을 써서 뭘 하는가 하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아주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엔지니어링, 뭐 농업 이런 데 열심히 해요. 자기네 산업이 그거니까.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의료라든가 뭐 소셜 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공지능 갖고 뭘 할래라는 거가 좀 국민적 합의 같은 게 그 전문가들 사이에도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나면은 AI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AI 과학자를 키울래? 아니면 연구 인력 뭐 필요하죠. 뭐 원나가 없으니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약간 집중을 어디다 하냐는 얘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엔지니어, 개발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거고. 근데 가장 전 중요한 게 혁신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요 문제에 이걸 적용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요. 라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개발자나 개발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뭐 법이라든가 정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 AI 산업 생태계를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 창출이 어디서 되는가? 이 바닥에 있는 거는 그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기초 이론도 연구하고 뭐 새로운 방법론을 만든다든가 뭐 도구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이 어떻다든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AI 산업이 정적인 의미의 IT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거죠.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뭐 하드웨어 파는 거, 엔비디아 같은 거, AI를 위해서 특별한 그 하드웨어 필요하니까 이거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그런 산업이에요. 뭐 거기에 어떤 분은 뭐 슈퍼컴퓨터 만듭시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죠. 슈퍼컴퓨터 잘 만들면은 분명히 우리가 판매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박스가 소위 말하는 AI의 요소 기술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내가 얼굴 인식 알고리즘 굉장히 좋은 거 만들었어요. 이거 파는 거예요. 팔든가 아니면 API로 서비스를 하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도구 자체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인공지능 as a 서비스.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모듈 갖다가 금방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관리해 준다든가 판매한다든가 그런 식의 비즈니스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AI를 새로운 산업을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요 아래 요 세 레벨 거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간 경쟁자들이 너무 잘해요. 그걸 쫓아가서 그다음에 우리 시장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나가서 이런 거로 성공한 사례도 없었고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도 거의 똑같은 패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요소 기술들을 요새 서비스들을 묶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가치 창출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죠. 거기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의료, 금융, 제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빨리 적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개발하는 전문 회사가 필요하고요. 의료 쪽에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는 의료 쪽에도 잘 알고 인공지능도 잘하는 그런 식의 회사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회사가 의료 쪽의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주면은 그것을 병원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이런 식의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디지털 혁신을 하거나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AI는 혁신이 보상받는 사회에서 꽃을 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를 바꿔서 거기서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혁신은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도 많은데 보상을 못 받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기 작년 올 봄에 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나온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규제의 부담이 커서 경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다. 그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산업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로서 이제 우리 택시하고 카풀, 우버 같은 거의 갈등이라든가, 의사들의 원격 진료도 안 되고, 무슨 안 되는 거 잔뜩 그런 얘기, 영리병원도 안 되는 얘기 했고, 금융, 핀테크 얘기 많이 하지만, 기존의 은행들이 꽉 쥐고 있어서 새걸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잘하려면 우선 규제부터 풀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시장 경쟁 없이면 안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보고서에도 맨 마지막에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지 인공지능 잘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성공하면은 큰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할 수도 없다. 할 필요도 없죠. 또 왜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제가 광주 인공지능 허브라는 얘기를 들었고, 좀 뭐랄까요, 예타 사업을 다른 도시나 지방 정부는 다 도로 깔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약간 인공지능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신문을 뒤져보니까 그저께 밤에 보니까 그 광주시장이 실리콘밸리 가셔서 여러 회사를 만나보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산업 불모지인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를 앞지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광주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가 되죠? 너무 무모하면 잘 안 돼요. 저는 작은 돈이 아닌데 4천억인가 5천억을 쓴다는데 이런 식의 너무 큰 목표로 하는 거는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래로 갖고 내려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 이런 돈을 써서 뭘 한다 그러면 광주에 사람이 와서, 광주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공지능 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광주 오신 분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응? 그 사람이 와서 창업을 하고 창업에도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나타나도록 정부가, 광주시가 중앙정부가 하겠지만 광주시가 특별히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주는 것보다는 저는 정치적인 능력, 정치적 영향력을 좀 행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데이터 샌드박스. 그죠? 그걸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에 가면은 이걸 해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서울 지역에 있든가 그런 젊은 친구들이 광주에 가서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광주가 지금까지 뭘 잘하는가 한 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주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치매 코호트, 치매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광주, 그러니까 조선대학교에 그 연구센터도 있고, 뭐 최근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뇌연구원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뭐 광주에다가 뭐를 연구소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광주시에서 나온 그 계획서도 보니까 연 뭐 90몇 억씩 또 쓰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해라.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 의료 서비스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인공지능이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것을 노인 치매 관리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뭐 그걸 광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다. 뭐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집중해라. 4천억 정도면 그 정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상 거를 계획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뭐 노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치매 노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하는 거를 리빙 랩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모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있는 데이터하고 합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그냥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광주에 오면은 더 많이 쓸 수 있고, 광주 밖에서는 조금밖에 못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려면은 원격 의료가 안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치매에 걸렸는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서울서도 내가 뭐 그 앱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광주에 있는 회사가 서비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광주시에서만 된다, 원격 의료가. 그러면은 왜 광주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거기 시장이 이 정권의 뭐 실세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주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인 서비스를 하고, 이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몇 가지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AI 생태계 중에서 의료 쪽으로 광주시가 좀 집중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우리한테는 기회인가요? 뭐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1800년대 그때쯤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눈 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당했죠. 나라도 뺏기고 뭐 남북이 갈라져 전쟁하고. 근데 다행히도 산업사회의 끝자락에 이렇게 3만 불 시대에 들어와서 이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어요. 지금 옛날 같은 식으로 그냥 하는 건 산업사회가 그냥 유지되면은 우리나라가 한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이제 지식정보,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산업사회에 매달렸다가는 뭐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를 누가 가져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는 것까지 부가 최근에 아주 뭐 엄청난 양의 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부를 몇 퍼센트 우리가 먹을래? 뭐 한 2%라도 우리가 먹자.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좀 우리 계획서도 이런 식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미래 우리가 허기 나름이죠. 지금 뭐 이대로 갔다가는 뭐 가망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능력과 가치, 한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경쟁력 제고, 뭐 사업과 개인과 뭐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혁신을 계속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회도 막 바뀌니까 사회 바뀌는 그 복잡도도 우리가 말 연구를 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 또 과학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국력에 맞는 만큼 전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를, 지금 사태를 위기로 인식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가망 없죠. 위기로 인식하고, 지금 뭐 보통식으로 하는데 뭐 할래 되니까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그거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 발상이 있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을 할 수 없다. 저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뭐 대학에 뭘 내니까 뭐 다른 과 가서 과목 듣는데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 다 없애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데 그래도 희망을 주는 거는 지금의 AI가 굉장한 것 같지만 앞으로 올 AI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기계 혁신은 혁신을 낳고 혁신이 혁신을 또 낳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해서 비록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하신 말이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맞는데 AI를 한다고 꼭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면 망한다. 이게 오늘 제가 답하고 싶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